오늘은 바로 헤지펀드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이분에 대해 아주 빠르고 또 흥미진진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번 투자자 이게 아니고요. 그만의 독특한 철학, 또 수많은 논란까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그의 모든 것,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뭘 다룰 거냐면요. 일단 소로스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전설이 됐는지 그 여정을 좀 따라가 보고요. 그리고 그의 성공 비결, 그 유명한 재귀성 이론, 이게 대체 뭔지, 또 그 유명한 검은 수요일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그의 투자 원칙이 어떻게 딱 드러났는지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그를 둘러싼 거라 비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우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조지 소로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먼저 조지 소로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 시작부터 알아봐야겠죠. 금융계의 도물이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네. 조지 소로스는 19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정이었고요. 원래 성은 슈워츠였는데 당시 유럽에 퍼져 있던 그 반유대주의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로스로 성을 바꿨다고 해요. 이게 헝가리어로는 다음 차례, 또 에스페란토어로는 날아오를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뜻을 가졌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나치 점령하에 헝가리에서 살아남았다니, 와, 그 경험이 진짜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이건 뭐 보통 경험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죠. 13살 때 나치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었죠. 근데 아버지가 위조 서류를 구하고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해서 온 가족이 정말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소로스 본인도 신분을 숨기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하고요. 그는 훗날 아버지가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 중이었지만 1944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해였다. 뭐 이렇게 회상할 정도였어요. 아마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 또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게 이때 길러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전쟁 후에 영국으로 가서 철학을 공부했다고요? 금융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1947년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명문대죠.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만난 그 칼 포퍼 교수, 그분의 열린 사회 개념이 이후 소로스의 투자 철학은 물론이고 사회활동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생활비 벌려고 철도 운반원이나 웨이터 같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 철학도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된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사실 철학 교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런던의 금융회사에 취직하면서 금융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후에는 뉴욕으로 건너가서 여러 금융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을 치웠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걷게 되는군요. 전설의 시작, 퀀텀 펀드. 맞습니다. 1969년에 자신의 돈이랑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서 한 400만 달러 규모로 더블이글 펀드를 설립했는데요. 이게 바로 퀀텀 펀드의 시작입니다. 1973년에는 짐 로저스랑 같이 독립해서 퀀텀 펀드로 이름을 바꾸고 1970년부터 2000년까지요. 연평균 수익률이 32%, 정말 믿기 어려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헤지펀드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와, 연평균 32%?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수익률이네요. 대체 비결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의 독특한 투자 철학, 재귀성 이론, 이걸 꼭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로스 투자의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소로스 투자 철학의 정수가 바로 재귀성, reflexibility 이론입니다. 그 LSE 시절 스승이었던 칼 포퍼 교수의 철학적 아이디어를 금융시장에 맞게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재귀성 이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이 그냥 단순히 경제 상황만 반영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믿음, 그러니까 편향된 인식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요. 그 변화된 가격이 다시 현실의 경제의 상황, 즉 펀더멘털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인식과 현실이 서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메아리처럼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현실을 막 만들어가는 엔진 역할도 한다는 거네요. 와, 투자자들의 믿음 자체가 현실을 바꾼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랑 붕괴예요. 사람들이 집값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믿으면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집값이 오르죠. 그럼 오른 집값은 또 담보 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대출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건 또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요. 이런 긍정적 피드백 루프가 계속되면서 거품이 확 커지는 거죠. 반대로 집값 떨어질 거다. 이런 공포가 퍼지면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작동해서 폭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네요. 소로스는 그럼 시장이 비합리적이고 불균형한 상태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이 그렇게 깔끔한 균형 상태보다는 참여자들의 탐욕이나 공포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즉 오버슈팅하거나 또는 훨씬 낮게 언더슈팅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불균형과 왜곡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았던 거죠. 소로스 스스로도 이 재기성 이론 덕분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번 밝혔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런 재기성 이론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시장을 본 소로스는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투자 원칙과 습관, 특히 그를 인력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그 사건, 검은 수요일 사건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1992년 9월 16일 이 검은 수요일, 블락 웬스데이는 소로스의 철학과 투자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정말 폭발적인 수익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죠. 당시 영국 파운드화 가치를 폭락시켜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사실상 무너뜨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유럽 통화 상황에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배경이었죠? 1990년대 초 유럽은 이제 단일 통화 유로 출범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일정 범위 안에서 묶어두는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이라는 걸 운영 중이었습니다. 일종의 준 고정 환율제 같은 거였죠. 그런데 1990년에 독일 통일이라는 누구도 예상 못한 큰 변수가 터진 겁니다. 독일 통일이 어떻게 파운드와 콩락으로 이어진 거죠? 좀 연결이 안 되는데요. 자, 통일 후에 독일 경제가 막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게 당연히 독일 마르크화 강세로 이어졌죠. 그런데 ERM 규정 때문에 영국 파운드화도 마르크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안 됐던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딱 생기는군요. 당시 영국 경제는 침체 국면이었는데 독일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웠겠네요. 막 부담스러웠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영국은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었고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파운드와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ERM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죠. 소로스가 본 건 단순한 환율 불균형이 아니었어요. 이 ERM이라는 정치적인 제약, 그리고 독일의 금리 인상, 또 영국의 경기 침체라는 경제적 현실 사이에 그 필연적인 충돌, 이걸 본 겁니다. 그는 이 모순이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한 거죠. 이야, 그야말로 이건 뭐 아니면 도 같은 상황이었군요. 파운드화가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ERM 때문에 영국 정부가 억지로 막 방어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락에 베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커지고 혹시 만약 영국이 버텨낸다 해도 손실은 좀 제한적인 그런 비대칭적인 기회라고 판단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잃을 건 적고 얻을 건 매우 많은 완벽한 베팅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소로스는 당시 분데스방크 총재와의 만남 같은 걸 통해서 독일이 영국을 도울 의사가 없다는 확신까지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파트너였던 스탠리 드럭함밀러에게 조금씩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판돈 전체를 걸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100억 달러 이상의 파운드화, 공매도, 숏셀링을 지시합니다. 즉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 여기에 베팅하는 거죠. 나중에 싼값의 파운드화를 되사서 갚으면 그 차익을 얻는 방식이잖아요. 결과는 뭐 역사가 말해주죠. 아주 유명하니까요. 네, 영란은행이 정말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1992년 9월 16일 영국은 ERM 탈퇴를 선언했고 파운드화는 그야말로 폭락했죠. 이 하루 동안의 거래로 소로스는 약 10억 달러 이상,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고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소로스라고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겠죠. 그의 투자 원칙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다른 건 뭐가 있죠? 물론입니다. 소로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요. 자기가 틀렸을 때 이걸 매우 빠르게 인정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일 뿐이다. 그의 유명한 말이 딱 이걸 보여주죠. 아, 그 말 정말 유명하죠. 네. 예를 들어 1998년에 홍콩달러 공격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실패하고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미련 없이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이 실수를 인정하는 유연함과 결단력,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개별 기업보다는 환율, 금리, 정치 상황 같은 거시경제, 즉 매크로 흐름 전체를 보고 투자하는 매크로 투자의 대가라는 점, 이것도 그의 핵심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로스의 이런 철학과 행동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의 유명한 말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네, 첫째는 시장은 항상 옳지 않다. 이거죠. 바로 재기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때로 비이성적이고 감정에 휘둘린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중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또 반대로 공포가 만연할 때 역으로 기회를 찾는 그런 역발상적 사고, 이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확신이 있다면 크게 베팅하라. 이건 뭐 검은 수요일 사례에서 봤듯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길 확률 높고 잃을 건 적고 얻을 건 많은 그런 비대칭적 기회를 포착했다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겠죠. 어설픈 분산 투자보다 때로는 집중 투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실수는 피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자존심 때문에 막 버티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인정하고 손실을 딱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손실 관리, 위험 관리가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의 열쇠라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펀다멘탈만 보지 마라. 이 말도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 같은 객관적인 사실, 즉 펀다멘탈 분석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심리, 그리고 그 심리에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재규적인 상호작용까지 읽어내야만 진정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뛰어난 투자자에게도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뭐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소로스의 한계, 또 그를 둘러싼 비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역시 그의 투자가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금융시장을 교란시켜서 그 나라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검은 수요일 당시 영국, 또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것 때문에 뭐 환투기꾼, 약탈적 자본가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말레이시아 총리가 소로스를 엄청 강하게 비난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마하티르 전 총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소로스를 비난했죠.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도 소로스 같은 거대 펀드들이 단순히 위기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이익을 위해서 위기를 부추기거나 촉발시킨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죠. 제가 알기론 프랑스에서 내부자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1988년에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주식 거래 건과 관련해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래서 오란 소송 끝에 2006년에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뭐 소로스 측은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의 정치적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논란거리입니다. 그 열린사회재단을 통한 활동 말이죠. 네, 소로스는 정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열린사회재단, 오픈 소사이티 파운데이션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이런 명분은 내걸고 진보,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단체나 정치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후보나 관련 정치활동위원회,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보수 진영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특히 그가 태어난 헝가리 정부하고는 사이가 매우 안 좋다고 들었어요. 거의 원수지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헝가리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오르반 정부는 소로스가 난민 유입을 조장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면서 거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재단 활동을 아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재단은 헝가리 사무소를 폐쇄하기까지 했죠.
러시아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그의 재단 활동이 금지됐고요. 이런 활동 때문에 내정 간섭이다, 정권 불안정을 조장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때문에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본인이 유대인이면서도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소로스는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 같은 걸 비판하면서 관련 단체를 지원해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나 일부 유대인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로스 본인은 이스라엘 정책 비판이 반유대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어쨌든 그의 막대한 부와 정치적 영향력, 또 유대인이라는 배경, 이런 것들이 막 얽히면서 온갖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자택으로 폭발물이 배달되는 끔찍한 사건까지 있었죠. 이야, 정말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이네요. 자, 그럼 이처럼 논란도 많고 복잡한 인물 조지 소로스에게서 우리 투자자들은 무엇을 배워서 자신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첫째는요, 시장 심리를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펀더멘털 분석만으로는 부족해요.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그 재기적 흐름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 심리를 역이용할 줄 아는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시장 센티먼트 지표 같은 걸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둘째는 비대칭적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는 점. 검은 수요일처럼 성공했을 때 얻는 이익은 매우 크고 실패했을 때 손실은 제한적인 소위 가성비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겠죠. 철저한 분석과 인내가 필요하고요. 셋째, 유연한 사고와 빠른 실수 인정.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늘 변하고 내 예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자신의 분석을 맹신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하거나 전략을 수정하는 결단력, 이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넷째,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도 필수적이겠네요. 개별 종목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금리 변동, 환율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 정부 정책 변화 같은 이런 거시 경제 환경이 내 투자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큰 그림을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용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로스는 종종 시장의 통념이나 대중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여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물론 합법적인 선 안에서요. 네, 맞아요. 대중적인 정보나 의견에 그냥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와 분석으로 시장의 비효율성이나 숨겨진 기회를 찾아내려는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좀 소신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조지 소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지 소로스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투기꾼, 이게 아니라 재귀성이라는 자신만의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무기를 가지고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막대한 성공을 거둔 그야말로 매크로 투자의 전설입니다. 물론 검은 수요일 같은 화려한 성공 뒤에는 시장 교란 논란, 내부자 거래 유죄 판결, 끊임없는 정치적 공방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는 정말 극도로 복합적인 인물이죠. 네, 그의 투자 여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시장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그걸 활용하는 지혜, 또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확신이 섰을 때의 과감한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일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후퇴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함과 냉철함,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로스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통찰과 원칙을 거울 삼아서 우리 각자의 투자 전략을 더 날카롭게 다듬을 수는 있을 겁니다. 시장의 심리를 읽고 위험을 관리하며 때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오늘 투판과 함께한 조지 소로스 탐구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의 금융시장에서도 소로스가 검은 수요일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진 현대시장에서 그의 재귀성 이론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